세종 4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다.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서운관에서는 이날 일식이 일어날 것이란 예보를 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예정대로 일식이 시작됐다. 실록에 따르면 왕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이 소복 차림으로 궁궐들 앞에 모여 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예를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식이 끝난 후 예보가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담당 관리가 곤장형에 처해졌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어떻게 일식 예보가 15분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군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신기한 물건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는 이 물건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리나라 전통의 시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계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 옷장 위에다가 이 지구본을 하나 더 간이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재미있게 생긴 이 시계는 17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과학기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과학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복제해서 각국의 과학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실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이 유물을 특별 전시를 하겠다고 요청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계라는 건지, 또 어떻게 움직였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계 과학기술계가 왜 이 유물을 과학사의 큰 성과로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의 시계는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제1 전시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유물의 정식 명칭은 혼천시계, 국보 제230호로 지정돼 있다. 이 혼천시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혼천의 부분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계 장치 부분이 그것이다. 이것이 시계임을 증명해주는 단서는 시계 장치 부분의 문자판이다. 현재 팻말에 자라는 글자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밤 12시에서 시간이 멈췄음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기기 장치를 움직였던 동력은 노스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추. 이것이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면 그 힘이 톱니바퀴에 전달돼서 기기 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홍문관에 설치돼서 학자들이 시간과 천체 운행의 원리를 공부하는 데 이용됐던 이 혼천시계는 현종 10년 166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혼천시계를 만든 사람은 당시 천문 교수였던 송이영이었다. 조선의 전통적 시계 제작 기술에 서양식 자명종의 원리를 혼합한 것으로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이 시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품으로 사용된 톱니바퀴들이다. 노쇠로 만들어진 이 부속품들은 최근의 것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밀한 가공 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실제 3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조금만 손질해주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굉장히 정밀합니다. 요즘 그 기계 제작자들이 그 제작했다라고 이제 착각할 정도의 이제 정밀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의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제작 연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도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던 이 천문 시계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외국의 학자들이었다. 영국인 과학자 니덤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시계에 관해 저술한 이 책 속에서 그는 송이영의 시계를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이 시계의 정밀 설계도를 작성해서 그 구조를 공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리덤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그 작동 원리를 재구성해보면 추가낙하는 힘에 의해 톱니바퀴가 돌고 이에 따라 시간을 표시하는 문자판이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매 시간 정해진 때가 되면 타종장치를 건드려 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 니덤이 주목한 것은 진자장치였다. 오늘날에도 시계추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진자는 규칙적인 좌우 운동으로 기계를 제어해주는 장치인데, 톱니바퀴들이 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바로 이 진자장치가 있음으로써 정확하고 정밀한 시계 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진자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이였다. 그 역시 이 진자를 이용해 정밀 시계를 만들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서양에서 진자 시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673년 호이엔스가 진자 시계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부터였다. 그런데 송이영이 혼천 시계를 만든 것은 1669년, 호이엔스의 책보다 4년 앞선 시점이었다. 이것은 서양에서 진자 시계가 실용화될 무렵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기술을 보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학자들이 이 혼천 시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혼천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지구의다. 혼천의는 시계장치와 연결돼 있는데 시계의 움직임에 따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만들어진 게 1669년이거든요. 1669년이면은 그 당시에 지구가 자전한다 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설이 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보면은 지구가 달려 있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고 하루에 한 번 도는. 그래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장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된 이후 지동설이 인정되지 않던 시점이었다. 중국에서조차 이 같은 지동설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치부되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송이영의 혼천 시계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의 근대 과학에 필적하는 이론과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전통이 이 시기까지도 몇 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혼천시계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17세기에) 이렇듯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또 이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톱니바퀴들은 요즘에 만들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17세기) 서양에서는 갈릴레이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시계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혼천시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시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는 이 시계를 능가하는 뛰어난 시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경루. 한자를 풀이하면 스스로 치는 물시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과 함께 그려져 있는 바로 그 물시계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자경루는 실은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일부만이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대체 이것을 시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주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또 혼천시계와 비교해봐도 허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으로 어떻게 시간을 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229호로 지정돼 있는 자경루는 현재 덕수궁 안에 자리해 있다. 중종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종 자경루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물시계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것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남은 것은 청동으로 만든 3개의 항아리와 파이프 모양의 물통뿐이다. 물통 표면에 새겨진 용문양이 왕이나 국가를 위해 제작된 것임을 보여줄 뿐 이 모습만으론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던 것인지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물시계의 사용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남겨져 있다. 파이프 모양의 물통 속에서 발견된 부속품들이 그것이다. 이것이 자경루 수수 안에 들어있던 부표입니다. 여기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를 이용해 만든 이 부표는 가벼울 뿐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물 위에서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예, 이것이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자를 끼워서 물이 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부표 하나만으론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또 하나의 유물이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자. 물에 잘 썩지 않도록 삼나무를 이용해 만든 이 자의 한쪽 면엔 일정한 간격의 눈금이 조밀하게 그어져 있다. 예, 이게 전체가 96개의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눈금이 1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간마다 떠오르는 그 높이로 인해서 시간을 알게 됩니다. 작은 눈금은요? 예, 이 작은 눈금 하나가 15분이고요. 그 4개가 모여서 이제 1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표 안에 자를 끼우게 되면요, 같이 물이 차게 되면 같이 뜨게 됩니다. 잣대와 부표가 세트를 이룰 때
비로소 시계로서의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물을 토대로 자경루의 시간 측정 방법을 추정해보자. 계속 똑같은 양의 물을 공급하면 부표 또한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 눈금의 변화가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물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이 같은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도광 8년에 물시계를 담당하는 6명의 박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시대에 이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물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건너가 일본에 전해진 물시계 등의 모습을 통해 그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자료와 문헌 등을 토대로 복원한 신라 물시계의 모형이다. 제일 위에서 물을 보면 4개의 물통을 거쳐 마지막 물통에 모이도록 돼 있다. 이 마지막 물통, 이 수혜라는 이 마지막 물통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의 수압의 세기와 물의 양이 일정해야 돼요. 그것이 일정함으로 해서 이 부표가 떠오르는 시간이 일정하게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화가 생기면 시간이 길었다가 짧았다가 변화가 따라서 생기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의 세기, 수압, 양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물통이 하나 있었을 시대도 있었고 2개, 3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여기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하나만 있었는 것이죠. 마지막 물통은 자경루와 마찬가지로 부표를 이용해 물이 차면 떠오르도록 돼 있었다. 여러 개의 물통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이 같은 전통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도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자경루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동 항아리의 아래쪽에는 물이 흘러가는 관을 연결했던 구멍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물시계가 사용될 당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기록에 근거해서 복원해보면 물시계는 가로 3m, 세로 2m, 높이 5.3m의 2층짜리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청동 항아리는 지금과 달리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고 가장 아래쪽에 놓인 2개의 긴 물통은 번갈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경루가 처음 사용된 것은 세종 16년 7월 1일의 일이었다. 이전에도 물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물시계가 정밀하지 못하므로 다시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물시계는 사람이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떠오르는 잣대의 눈금을 읽어 시간을 알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수로 제때 시간을 알리지 못해 처벌받는 예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세종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울리는 시계를 만들도록 명했는데 그 책임을 맡은 이가 장영실이었다.
나무 인형이 스스로 시간을 알리고 사람의 힘을 빌지 않는 자동 시보 장치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현재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자경루란 이름이 바로 이 자동 시보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2m, 높이가 6m로 집 한 채의 크기였다고 전해지는 이 자동 시보 장치엔 3개의 인형이 설치돼 있었다. 각각 종과 북과 징을 맡았는데 정해진 시각이 되면 자동 장치에 의해 종을 치고 북과 징을 울렸다고 한다. 시계 하나가 정말 커다란 건물만 하군요. 이 크기도 그렇지만은 그 성능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이 큰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그 밑에 있는 이 작은 항아리를 거쳐서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긴 통 속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이 잣대에 그어진 눈금을 읽으면 그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앞에 있는 기계들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인데요. 아하하, 여기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도 있군요. 이 인형을 보니까 여기에 축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새벽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무려 500년도 전에 이런 자동시계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자동 시보 장치를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자경루 작동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루의 자동 시보 장치는 지난 몇백 년간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복원 연구가 시작됐는데 현재는 모형을 통한 기계공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번 울리게 되죠. 지금 울린 시간이 무슨 시인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 시간은 지금 보면 4시예요. 자동 시보 장치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부피에 꽂아놓은 잣대가 위로 떠오르면서 미리 설치해놓은 작은 구슬을 건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떨어진 구슬은 자동 시보 장치 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기기 장치를 건드려 종을 치고 시간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격발 장치를 해가지고 3시면 3시에 그 쇠알을 하나를 굴리도록 격발 장치 해놓고 그 쇠알이 하나 굴러 내려가다가 다른 쇠알 또 2개를 굴러내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쇠알이 3개가 굴을 거 아닙니까? 쇠알이 3개가 일정 간격으로 굴러가면서 일정한 위치에 설정해 놓았던 종을 예를 들면 3번을 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장치를 또 어느 놈은 또 별도로 가가지고 편말 든 인형을 벌떡 일어서게 한다거나 이런 장치를 했던 거죠. 자경루가 완성될 당시의 실록을 보면 그 작동 원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만큼 그 구조와 움직이는 순서를 세밀하게 묘사해 놨다. 자동 시보 장치의 핵심은 매 시간마다 정해진 구슬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과
그 구슬이 지렛대를 움직여 원하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뭐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가면 격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미 건드리는 순간에 딱 바뀌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치가 말하자면 근대적인 장치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는. 자경루는 매 시간마다 그 시각에 맞는 횟수만큼 종과 북을 쳤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 시간 서로 다른 작동 원리가 필요했을 터, 그 내부가 매우 복잡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록에 따르면 하나의 구슬이 지정된 통로를 지나가면 그 통로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돼 있다. 다음 구슬이 또 다른 통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때마다 필요한 기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절묘한 장치였던 것이다. 지정된 통로를 통과한 작은 구슬은 아래쪽에 위치한 숟가락 장치 위에 떨어지고 그 힘으로 문이 열리면 더 큰 구슬이 굴러가게 된다. 자동 시보 장치의 시작은 탄알 크기만한 작은 구슬에서 비롯됐지만 숟가락 장치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서 계란만한 다른 쇠구슬을 굴리게 된 것이다. 그만큼 동력이 증폭됐다는 뜻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물시계에서 떨어져 내린 작은 구슬 하나가 자동 제어 기능을 갖춘 숟가락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훨씬 더 큰 운동량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기계적 증폭 과정을 거쳐 종을 울리고 12지 인형이 시간을 알리도록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1430년대 장영실이가 세종 때 처음으로 이걸 만들 때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고 배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록들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상상을 해서 어떤 장치로 하면은 종과 진과 북이 필요한 수만큼 저절 울리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전부 해결해야 될 기술자로서의 숙제죠. 이거를 장영실이 해결해서 만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자동 시보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이슬람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장영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1434년 스스로 울리는 자동 시보시계 자경루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날을 기해 자경루는 조선의 국가 표준 시계로 사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자경루는 시간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이 높은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이 시간의 단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 제사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시 이각의 청소, 또 신시 일각의 재물을 잡아라, 축시 일각의 제사를 치루어라. 자, 이 기록에 따르면 시와 각이라는 것이 당시의 시간 단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되는 것일까요? 자, 옛날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자신이 태어날 때, 즉 사주를 얘기할 때 이 12시를 사용합니다. 저는 묘시,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과거의 이 12시는 요즘의 2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시는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축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런 식입니다. 또 이 1시간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초, 뒤에는 정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시의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자초, 또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를 2개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요즘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1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4개의 각으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1각이 15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적어도 이 15분 단위 정도로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루를 나누는 방법은 요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시간 체계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일까요?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이곳에선 세종대에 만들어진 각종 과학기기들을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다. 흔히 조선시대 과학문화의 대부분은 세종대에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과학기기들의 대부분은 천문, 즉 하늘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천문기기들은 시간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물들이다. 이것들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기용을 가지고 태양을 잘 맞추면 태양의 고도와 이 방향에 따라서 이 적도를 따라 시간을 맞춰지게 되죠. 현재 맞은 상태의 눈금을 읽어보면은 현재 여기가 5시 1각 한 2분 정도의 그 시간을 지금 알려주게 되네요. 초각이 될 때에 3시가 되니까 약 3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관찰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법이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일성정시의는 대표적인 천문시계인데 낮엔 해를 기준으로 밤엔 별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을 측정한 시계였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 밤하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북극성이다. 모든 별들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씩 움직이게 된다. 이것을 24등분하면 별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약 15도. 이 각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낮 동안의 시간 측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태양도 1시간에 15도씩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천문기기에 부착된 백각화는 이 천문기기들이 시계구시를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하루 24시간을 100등분에 나타낸 것이니 백각화는 요즘 시계의 숫자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100으로 나누어져 있는 백각의 그 간격이 아주 조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을수록 우리에게 정밀한 시간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한 2.5분 정도의 정밀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시계의 시반이 크면은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세분해서 그 간이 같은 것은 한 10초 정도의 그 정밀도를 가질 수도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 자경루와 함께 국가의 표준 시간을 측정했던 간의는
10초 단위의 정밀한 시간까지 잡아낼 수 있었던 당시로선 최첨단의 정밀 시계였던 것이다. 간의대가 완성된 것은 세종 34년의 일이다. 경복궁 내에 이 간의대가 설치됨으로써 조선은 완벽한 종합천문대를 갖추게 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을 장악하게 된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천문기구와 시계들 중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있다. 이 시계들은 왕이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왕의 처소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해시계는 물론 지금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천문기구까지 10여 개가 넘는 천문 시간 관측 기구들이 궁궐난 이곳저곳에 산재돼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시간 측정을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시간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커진 것이다. 물시계를 담당했던 금루방만 보더라도 40명에 달하는 관리들이 배정돼 있었다. 자경루 하나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됐던 것이다. 세종 시대만 하더라도 서운관, 그러니까 금루가 서운관에 서운관 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서운관 전체 인원을 보면 113명에 달합니다. 근데 당시 중국의 명나라의 천문부서를 보면 40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그치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조선 초기 세종 시대의 서운관의 규모는 상당히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하늘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이처럼 많은 힘을 쏟았던 것일까?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 중엔 관상수시란 말이 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시간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천문기구들을 활용해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제왕의 책무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시간을 관측하는 일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조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종 때 만들어진 이 많은 과학기구들이 대부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거나 또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해버리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이 10초라는 작은 단위의 시간까지 측정해야 했던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즘에야 1분 1초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은 그 옛날에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자, 이런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던 것일까요? 지금은 평범한 천문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과거엔 하늘의 경고라며 두려워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일식인데 이것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일식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로 여겨졌다. 특히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해가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 태양이 다시 나오길 기원하는 구식례를 올렸다. 일식이 시작되는 시간은 이미 3개월 전에 예보돼 있고 왕은 그 시간에 맞추어 의식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시간에 왕이 그걸 준비를 하고 1월씩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틀린다. 뭐 1시간이 틀리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 또는 뭐 제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왕으로서 제대로 그 반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씩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
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그 전에는 1월식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 또한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4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났다. 이미 사전에 예보됐던 일이었기에 세종과 대신들은 미리 소복을 입고 기다렸지만 실제 일식은 예보 시각보다 15분 뒤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식일지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정말 일식이 일어났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정확한 시간과 해가 어느 정도 가려졌던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세종 4년에 일어난 일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달 그림자가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 일식이었다고 한다. 일식이 시작된 시각은 12시 3분,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시 3분의 1씩이 시작을 해서 14시 43분의 1씩이 졌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이 일식을 일각, 그러니까 15분을 일찍 더 예보했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혼이 난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 보면요, 일식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식이라는 것이 한순간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 이내, 5분 이내로 지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식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생 법칙을 해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식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래서 참 굉장히 정확하게 일식을 계산했구나 하는 걸.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행성의 위치나 운동 법칙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역법 체계와 표준 시각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역법은 세종대에 이르면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했다고 한다. 그 해와 달이 어느 정도 가리게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100%를 가리게 되는 개기식인지 아니면 90%나 50%를 가리게 되는 부분식인지 하는 그 식분의 정도, 그다음에 식이 일어나는 그 정확한 시각, 그다음에 식이 진행되는 시간, 그다음에 식이 일어날 때 천고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별자리에서 그 식이 일어나는지 등을 그 계산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그 계산의 정확도는 그 몇 각, 몇 분, 몇 초까지도 기록을 하는 그러한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세종 이전, 조선에선 매년 중국으로부터 역서를 받아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월식의 예보가 조금씩 틀리는 일이 계속됐다. 이에 세종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칠정산 내외편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천문기구를 만들어 직접 하늘을 관측하고 북극 고도와 위도를 서울에 맞춰 하늘의 운행을 재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수준이었다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칠정산이라는 것은 7개의 움직이는 천체를 계산한다는 뜻인데, 7개의 움직이는 천체는 지금 요일로 나타나는 해와 달과 오행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에 나타나는 일월 화수목금토, 이게 이제 행성 이름, 움직이는 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별들을 위치를 관측하는 그런 기술을 완성한 게 칠정산입니다. 1442년에 완성하는데, 이걸 완성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지냐면 해와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전부 미리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중요한 일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칠정산 내외편의 완성으로 조선에선 행성의 움직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이후 일월식의 예보가 틀렸다는 기록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년의 길이를 365.24251로 계산해낼 정도로 오늘날의 버금가는 역법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었다. 역을 만드는 그런 관측들을 할 때에 그것은 천자의 나라인 중국의 그 황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4대 외교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역법을 꼭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만의 그 자주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세종 때는 그것을 하나의 비밀 프로젝트로 이렇게 대형 그 관측 기기를 제작하고 천문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주적인 역법 칠정산 4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1442년 현재 서울 기준으로 그 당시에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모든 천문 계산을 해서 물론 중국으로부터 배워들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서울에 맞는 천체 운동의 예보를 정확히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442년 현재 전 세계에서 일식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아라비아, 한국 세 군데뿐이었어요. 일본은 그거보다 200년 뒤에 우리나라 칠정산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글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시간과 중국의 시간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다. 제위 초부터 시간 관측 사업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세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이니 이 세종의 자주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만의 역서인 칠정산을 만들었고 스스로 하늘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대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측정 사업을 통해서 왕조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농사에 필요한 절기와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서 이 농본 국가인 조선으로서는 이 백성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 사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계가 당시 조선시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시계야 요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생활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국가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확인하고 알아낼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자, 이 부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 매달려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놀이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끝에 있는 끈을 이렇게 잡아다녀서 보면 마치 나침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에 사용되던 휴대용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이렇게 들고 여기에 있는 침을 세워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 보이면 바로 해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민간에서도 이런 시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계를 이용했고 또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던 시계는 해시계였다. 규모는 작지만 그 종류와 디자인 면에선 매우 다양한 시계들이 남아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휴대용 시계들이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크기가 성냥갑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듯 당시의 선비들은 이런 시계를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시계를 만드는 데 이용된 재료 또한 무척 다양하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나무는 물론이고 상아나 대리석을 이용한 고급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시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에서 가장 널리 쓰인 시계였다. 그러나
기계식 시계가 발명된 이후 다른 나라에선 해시계의 전통이 급격히 사라진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세종 때 만들어진 앙부일구 때문이었다. 솥단지를 엎어놓은 듯한 이 독특한 모양의 해시계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창작품이었다. 이 앙부일구는 민간에까지 시간을 전파하려는 세종의 노력으로 탄생한 시계였다. 창제 동기를 통해 세종은 이것이 대중을 위해 만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가장 왕성했던 때는 정부 측에서 가장 왕성했던 때라고 한다면 역시 세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자경루가 너무나 유명하고 뭐 옥룬이 뭐 여러 가지 그 시계들이 만들어지고 정남일구, 뭐 지평일구, 뭐 별별 시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시계 개발이 다른 시대와 그 다른 점은 민간에 또 일상생활에 쓰이는 시계들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대 이동, 작전 이런 데 필요한 시계들, 그걸 위해서 이동용, 휴대용 그 물시계, 해시계를 이제 그 중요한 변방 지역에 보내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저 광화문 쪽에 있는 그 해전교와 그 종묘 앞에 있는 그 동구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그 해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시간을 알게 했으니까요.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앙부일구는 지금의 광화문 네거리와 종묘 앞쪽에 하나씩 설치됐다. 오가는 사람들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였다. 이 오목 해시계의 가장 큰 장점은 부피가 작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다른 도구 없이 태양의 그림자만으로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그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태양의 운행 모습을 그대로 이 반구에 투영한 모습인데, 이걸 잘 보면 태양의 운행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서 혹은 절기에 따라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북극을 향한, 한양의 북극을 향한 그 영침의 그림자가 아주 뾰족하죠. 그래서 가느다란 모습으로 여기 투영될 때 그 그림자를 보면은 바로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그 절기, 우리가 24절기라고 얘기하죠. 절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는 고도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진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하지에는 가장 짧은 그림자가, 동지 때는 가장 긴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앙부일구는 시간뿐 아니라 절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그렇다면 앙부일구로 측정한 시간은 얼마나 정확할까? 한국과학사물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기로 했다.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앙부일구의 침이 정북을 향하도록 놓은 후 수평을 맞춰야 한다. 침이 가리킨 시각은 3시 37분 전후.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와는 30분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서편에 위치한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앙부일구의 시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의 생활 리듬에 맞춰 만들어진 앙부일구는 그 실용성 때문에 조선의 대표적인 민간 시계로 명맥을 이어가게 됐고, 이후 제작된 해시계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계. 이것은 500년 전 조선만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던 세종의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같은 노력은 조선의 천문학과 시간 측정 사업의 기초를 닦게 만들었고, 나아가 세종대를 조선의 과학 르네상스 시대로 만들게 된다. 거대한 천문 관측 기구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쓰던 소박한 해시계 하나까지도 바로 이 시기
세종대 과학기술의 성과가 만들어낸 창작품인 것이다. 500년 전 세종이 이같이 다양한 시계를 만들었던 것은 개국 직후 왕조의 권위를 세우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시간 관측 사업은 이 같은 명분 세우기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표준 시계라고 할 수 있는 자경루를 비롯해 간의 등 대규모의 정밀 시계를 제작한 것은 물론이고 앙부일구와 각종 해시계 등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 조선 사회가 백성들까지도 시계를 가질 수 있었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계 왕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향한 이 같은 노력은 당시 조선의 과학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고, 지금은 용도조차도 알 수 없게 돼버린 이 과학유산들이 찬란했던 시계왕국, 조선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